저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번 생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발각되시면 목숨을 잃으십니다. 궁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깊은 밤 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결심한 듯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 그것은 죽음의 발소리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01년 봄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처소. 그곳에 윤 씨는 살고 있었습니다. 숙이라는 품계를 받은 후궁이었지만 왕의 발걸음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습니다. 처소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가끔은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가 처음 궁궐에 들어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익히고 교양을 쌓았던 그녀는 후궁 간택에서 선발되어 임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궁중 생활을 누렸습니다. 비단옷과 진귀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장희빈이 폐위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후궁들의 지위는 불안해졌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새로 들어온 젊은 후궁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궁궐에서는 이미 잊혀진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 씨는 눈을 뜨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처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왕의 부름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가져다주는 식사를 홀로 들고 홀로 잠들었습니다. 가끔 다른 후궁들이 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윤 씨는 창문을 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인가? 윤 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로운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간만 보내는 존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늙어가다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해 봄 궁중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모든 후궁들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윤 씨도 오랜만에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정각 안에는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씨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악공이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윤 씨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남자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에 불과한 순간이었지만 윤 씨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처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검은 고를 타던 손가락, 깊은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 윤 씨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왕의 여자다. 다른 남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윤 씨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조심스럽게 측근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악공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궁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무라 하옵니다. 양반 출신이나 가세가 기울어 악공이 되었다 하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작은 연회들에서 윤 씨는 김모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모도 윤 씨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 중에도 가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윤 씨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측근 궁녀를 통해 김모에게 짧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대의 음악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궁녀가 몰래 가져온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마의 눈빛이 소인의 가슴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윤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 씨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어딘가에 김모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요? 하지만 궁궐에서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의 여자에게는. 윤 씨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뿐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오늘 밤 후원 담장 근처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궁녀가 전해준 김모의 편지를 읽는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발각되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편지가 오갔습니다. 궁녀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을 맡아주었습니다. 윤 씨는 그 궁녀에게 자신이 가진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주었고 궁녀는 측은한 마음에 도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모는 양반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몰락하면서 악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도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감옥과 다름없는 궁궐 생활에 대해 썼습니다. 소인은 마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 홀로 외로이 지내신다는 것이. 김모의 편지를 읽으며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하나의 소유물로만 여겼고 다른 후궁들은 경쟁자였으며 궁녀들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김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윤 씨를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여자로 대해주었습니다. 윤 씨도 답장을 썼습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왕의 여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만이 제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품에 넣고 궁녀를 불렀습니다. 전해라.
오늘 밤 해시밤 10시에 나가겠다고. 궁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마, 정녕 그러시렵니까? 들키시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윤 씨는 검은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모두 벗었습니다. 궁녀가 처소 밖을 살핀 후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후원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순찰 라인이나 내관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처소에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윤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담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김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담장 이쪽에 섰고 김모는 저쪽에 섰습니다. 한 뼘 두께의 흙담이 둘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 높은 벽이기도 했습니다. 마마. 김모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편지로만 보던 그 사람의 실제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인이 이토록 무례한 것을 청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 편지만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윤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담 너머로 김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손을 뻗어 담을 만졌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손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시진이 시간 가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마마, 소인과 함께 도망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왕의 여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천하 어디를 가도 잡힙니다. 그리고 그대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평생 담 너머로만 만나야 합니까?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들키면 둘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짧게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며 죽는 것이 평생 죽은 듯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담장에서 만났습니다. 궁녀가 망을 봐주었고 윤 씨는 매번 목숨을 걸고 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시간은 부족했고 이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모가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담을 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담 안은 궁궐입니다. 발각되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마를 제대로 보지도 손도 잡지 못하고 윤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속삭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김모는 담을 넘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모에 준하는 중죄였습니다. 일반 남자가 왕의 여자가 있는 궁궐 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니까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모를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담없이 마주한 두 사람. 달빛 아래서 김모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수척했고 눈빛은 슬펐습니다. 마마. 김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닿은 손.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는 신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처소 뒤편 작은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김모는 다시 담을 넘어 나가야 했습니다. 이별하면서 윤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오시렵니까? 사흘 후에. 너무 자주 오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좋습니다. 마마를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금지된 만남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담 너머가 아닌 처소 안으로 오십시오. 윤 씨가 김모에게 한 말은 선을 완전히 넘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궁궐 뒤편 정자에서 짧게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소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밤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01년 여름 윤 씨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종이 새로 들어온 어린 후궁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궁은 20도 되지 않은 나이였고 왕은 연일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질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은 윤 씨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왕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 왕도 자신을 잊었고 자신도 왕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형식뿐인 후궁이라는 신분과 그것 때문에 올가매인 자신의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단 하루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왕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김모가 처소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궁녀 2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김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모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윤 씨를 향한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왕과 후궁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윤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승은은 의무였고 복종이었지만 김모와의 시간은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김모는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이별하면서 윤 씨가 말했습니다. 다시 오시겠습니까? 마마가 허락하신다면 매일이라도. 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위험해진다 한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미래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격일로 김모가 담을 넘어 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를 도와주는 궁녀도 늘어났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가진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내주었고 궁녀들은 돈과 물건에 눈이 멀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은 윤 씨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범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김모가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과 함께 도망가십시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의 여자가 도망치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언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모는 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마와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윤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기마마 처소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척이 들린다던데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소리를 그리 많이 내시는지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윤 씨의 처소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후궁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윤 씨가 왕의 총애를 잃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윤 씨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자신의 입지가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후궁은 자신의 궁녀를 시켜 윤 씨의 처소 근처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을 넘어 윤 씨의 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궁녀는 급히 돌아가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후궁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윤 씨를 제거할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한두 번 목격한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더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윤 씨는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밀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남자가 담을 넘어들어왔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은 후궁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상궁을 통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숙의 윤 씨가 간부와 사통하고 있사옵니다. 상소를 받은 숙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총애가 끊긴 후궁이라 해도 감히 왕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상소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목격자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의금부에 명했습니다. 조사하라. 숙의 윤 씨를 당장 체포하라. 의금부 나졸들의 외침과 함께 윤 씨의 처소문이 부서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김모는 처소 안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나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며칠간 은밀하게 윤 씨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김모가 처소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렸다가 급습한 것입니다. 현장을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윤 씨와 김모는 손도 쓸 수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역적 같은 것들, 나졸들이 김모를 끌어냈습니다. 김모는 윤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마, 모든 것은 소인의 죄입니다. 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소용없었습니다. 윤 씨도 곧바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의금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각각 갇혔습니다. 윤 씨가 갇힌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5년간 비단 이불에서 자던 여인이 갇히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모가 불려나갔습니다. 의금부 관리들 앞에 무릎 꿇은 김모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모라 하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궁중악공이옵니다. 감히 왕의 후궁과 사통한 것이 사실이냐? 김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옥사 안이 술렁였습니다.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던 관리들도 놀랐습니다. 김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오나 모든 것은 소인의 죄입니다. 소인이 마마를 유혹했고 소인이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닥치라. 왕의 후궁이 다른 남자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죽을 죄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형틀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김모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다른 공범은 없는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김모는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의 죄입니다. 마마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후궁의 간통은 후궁 본인의 죄였으니까요. 고문은 계속되었고 김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윤 씨의 차례였습니다. 옥사에서 끌려 나온 윤 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숙의 윤 씨, 내가 궁중 악공 김모와 간통한 것이 사실이냐? 윤 씨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몇 번이나 만났느냐?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첩의 죄는 왕을 배신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첩은 이미 5년 전에 버림받았사옵니다. 소첩의 죄는 사랑한 것이옵니다. 무엇이라? 관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첩은 후궁으로 들어와 전하의 총애를 받았으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5년 동안 전하께서는 단 한 번도 소첩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소첩은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소첩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닥치라. 내가 무슨 변명을 늘어놓든 왕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통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도 곧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자백했으니까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의금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숙의 윤 씨와 악공 김모가 수개월간 간통을 저질렀으며 여러 궁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죄를 자백했다는 것. 보고서는 숙종에게 올라갔습니다. 숙종은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여자가 감히 다른 남자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이나, 왕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엄벌하라. 숙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모는 능지처참에 처하고 윤 씨는 사약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궁녀들도 모두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모가 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윤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마, 저승에서 다시 만나옵소서. 능지처참은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것입니다. 김모는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윤 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옥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녀를 통해 전해진 말, 김모가 죽었다는 것. 윤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숙의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숙종의 명이 떨어진 날은 1701년 9월이었습니다. 윤 씨는 의금부 옥사에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사약은 옥사가 아닌 처소에서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나마 후궁으로서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모와 함께 있던 그곳,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곳, 이제는 자신이 죽을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약을 가져온 것은 내관이었습니다. 검은 칠을 한 나무 쟁반 위에 작은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시면 곧바로 죽는 무서운 약이었습니다. 수기마마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고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사발을 받아든 윤 씨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하지만 동시에 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승에서라도. 김모. 윤 씨는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독약의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윤 씨는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주저하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사발을 내려놓은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 왕의 총애를 받던 날들, 그리고 김모를 처음 본 그날, 담장 너머로 속삭이던 밤들, 처소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이번 생은 행복했습니다. 윤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윤 씨의 시신은 궁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후궁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간소한 장례 후 그녀는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여파는 컸습니다. 숙종은 궁중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 주변에 순찰을 늘렸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된 궁녀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미래를 도왔던 궁녀들은 곤장을 맞거나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궁궐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윤 씨의 최후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총애가 끊겼어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의 여자는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건은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간략하지만 명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숙의 윤 씨를 사사하다. 죄가 간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단 한 줄의 기록. 그것이 윤 씨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5년간의 후궁 생활, 외로움, 사랑, 그리고 죽음. 모든 것이 간음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김모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역사는 윤 씨를 죄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왕을 배신한 간악한 후궁으로.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윤 씨는 한 명의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사랑하고 싶었던 한 여자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후궁제도는 여성을 왕의 소유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후궁이 되면 평생 왕의 것이었고 왕이 버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은 듯이 살다가 정말로 죽어야 했습니다. 윤 씨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 거? 아니면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거? 어쩌면 진짜 죄는 한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시스템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조선시대에는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나 후궁이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가 발각되어 죽는 일. 하지만 그때마다 처벌받은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숙의 윤 씨의 이야기는 3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죄인가? 자유는 언제나 허락되는가? 인간은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역사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궁궐 뒤에 숨겨진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윤 씨 같은 여인들의 슬픔을, 그녀의 무덤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 속 단 한 줄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그날의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